자, 여러분 오늘 지난 시간에 배운 것에 이어서 개체군들이 다른 개체군들과 함께 살아가는 군집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교과서 165페이지를 한번 펴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 단원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오른쪽에 보면 군집의 특성이라고 해서 두 개의 그림이 나오는데 우선 이 그림을 보고서 과연 군집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군집의 특성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생물들이 단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각각의 개체군들이 어떤 관계를 맺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지금 여기 어느 숲에 여러분들이 한번 가보면 볼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생산하는 작은 풀들이나 나무들도 있고요. 이 식물들이나 혹은 동물들을 잡아먹고 에너지를 얻는 토끼나 까마귀나 쥐나 여우나 이런 술이나 매 종류 같은 동물들도 있고, 또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매우 작은 미생물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생물들이 지금은 그림은 하나 정도씩 그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부엉이는 부엉이들의 같은 종들과 개체군을 이루고 살고 있고, 토끼는 같은 토끼종과 같은 개체군을 이루고 살고 있죠. 그래서 한 마리씩 그려놓았지만 사실은 여러 마리의 개체군이다,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생물마다의 관계를 붉은색 화살표로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붉은색 화살표, 이 산딸기의 일부가 토끼로 가고, 토끼의 일부가 여우로 가고, 이런 쥐의 일부가 여우로 가고, 이와 같은 벌레의 일부가 쥐로 가고,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산딸기를 토끼가 먹고, 토끼를 여우가 먹고, 벌레를 쥐가 먹고, 쥐를 여우가 먹고,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먹이사슬이라고 부릅니다. 먹이사슬. 생태계에서 보시면 각 개체군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그 사슬 관계가 그물처럼 아주 복잡하게 네트워크를 형성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 지역에 서식하면서 이렇게 먹고 먹히는 관계처럼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 여러 개체군의 집단을 우리가 군집이라고 부릅니다. 군집. 개체군의 집단, 이걸 간단히 줄여가지고 군집이라고 부르는 거죠. 개체군의 역할에 따라서 방금 얘기했듯이 스스로 양분을 생산하는 생산자들, 다른 생물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 먹이를 삼아서 얻는 소비자들, 생산자나 소비자나 혹은 다른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들을 이용하는 분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요 내용은 조금 더 나중에 더 다뤄보도록 하고요. 개체군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상호작용은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하는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그래서 먹이사슬이 군집에는 항상 형성되어 있고 이것이 복잡한 그물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영역에서 생물들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생물들이 분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전 지구적으로 봐도 상당히 다양한 생물이 있고, 매우 좁은 지역, 우리 근처에 있는 정릉천이나 개운산에만 가봐도 어떤 영역이냐에 따라서 생물이 조금씩 다른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생물이 거기에 존재하는가를 분포라는 표현을 씁니다. 분포.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당히 다양하게 있을 텐데요. 그 중에는 온도나 강수량과 같은 것들이 주된 영향을 미쳐요.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우리가 수평 분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평 분포는 같은 높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영역이냐에 따라서 위도가 달라지면 그 위도에 따라서 강수량이나 혹은 기온의 차이가 나는데요. 극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좀 더 한대의 영역에서 적응한 생물들이 많은 반면, 적도 지역으로 갈수록 따뜻한 지역에 적응하는 생물들이 많아서 지금 보시다시피 저위도 지역의 생물들과 고위도 지역의 생물들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수평 분포라고 하고요. 혹은 한라산과 같은 위도가 아니라 고도가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고도에 따라서도 기온이 달라지고 실제로 건조한 정도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지역에서 사는 생물의 분포와 높은 지역에서 사는 생물의 분포가 서로 다른데, 이것을 수직 분포, 수평 분포, 위도에 따른 분포를 수평 분포, 고도에 따른 분포를 수직 분포라고 한다.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위도마다 기온이나 강수량이 서로 달라져서 이와 같이 생물이 달리 나타나는 현상, 비생물적 요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물적 요인이 다른 현상, 이것을 우리가 수평 분포라고 하고요. 앞에서 우리가 작용이나 반작용 이런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죠?
어떤 것이 작용이고 어떤 것이 반작용인지 여러분들 공부를 했다면 이처럼 위도나 기온, 강수량이 생물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연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지역에서 고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수직 분포라고 한다. 어떤 것이 수평이고 어떤 것이 수직인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생물에 이제 엄청나게 다양한 종들이 살아가는데 그 종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종이 있는 반면 부수적인 종들이 있어요. 그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아주 우월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종이 있는 반면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때때로는 아주 적어서 사실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종들도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주요한 종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종을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무엇라 명칭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수가 아닐 수도 있고요. 소수일 수도 있지만 아주 큰 역할을 미치는 종을 우리가 핵심 종이라고 부릅니다. 핵심 종. 핵심 종은 대부분 먹이 사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차지하고 있는 생물이 이 핵심 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환경의 변화를 크게 이루어내는 생물들은 우리가 핵심 종의 역할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핵심 종은 그 생태계에서 만약 그 생물이 사라지게 되면 그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와해되어서 큰 문제를 일으키는 생물들인데요. 가장 유명한 예가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 회색 늑대입니다.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에서 이 회색 늑대가 많이 사냥돼서 사라진 상황에서 회색 늑대가 잡아먹던 여러 가지 사슴들이 그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사슴들이 이 생산자들을 너무나도 많이 먹는 바람에 생태계의 균형이 완전히 깨어지는 격사를 겪은 적이 있었는데요. 생태학자들은 이 회색 늑대를 몇 마리만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생태계가 복원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비생물적인 환경들도 원래의 상태로 완전히 돌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와 같은 회색 늑대는 몇 마리 되지 않았고 또한 아주 민가에 피해를 주거나 혹은 아주 흉폭한 생물이었기 때문에 뭔가 제거돼야 될 대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전체의 균형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더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수달도 어떤 영역에 여러 가지 것들을 얘가 이 수달이 먹는 먹이가 수달이 없어지면 개체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수질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최근에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달이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물이 깨끗하고 더 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반면 수달이 사라진 곳에서는 특정 생물이 과다하게 증가됨으로써 오히려 환경이 황폐해지고 생물의 수가 오히려 급감하는 현상들을 우리가 봤던 거죠. 그래서 어떠한 생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달리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핵심 종과 달리 우리가 겉보기에도 대부분의 생물이 그 군집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고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우리가 겉보기에도 바로 알 수 있는 생물들을 우리가 우점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 보면 서유럽 산림지대에는 이와 같은 나무들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고요. 열대 강변에는 이렇게 맹그로브 같은 생물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해저 생태계에서 해변의 암석지대에서 아주 많이 발견되는 생물들이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개체군 밀도라고 하는 걸 봤죠. 밀도라고 하는 것은 영역의 면적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개체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생물들은 밀도가 아주 높게 분포되어 있는 생물들입니다. 이러한 생물들의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 개체수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개체수가 상당히 많다는 것은 그 환경에 아주 잘 적응했고 그 환경을 어느 정도는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점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개체군의 밀도가 높은 특성이 있고요. 개체군의 밀도가 높기만 한 것이 아니고 고르게 퍼져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발견되는데요. 이 흔히 발견되는 것을 우리가 빈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리고 넓은 지역에 차지하고 있는 영역이 매우 높아서 그것을 피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이 그 군집에서 상당히 풍부하다라고 했을 때 세 가지의 값이 높은데요. 밀도, 빈도, 피도라고 하는 값이 높습니다. 이 밀도, 빈도, 피도를 우리가 상대값으로 전환한 다음에 각 값을 모두 합한 것을 중요치라고 부르는데요. 각 종마다 우리가 중요치의 값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중요치가 큰 종을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중요치를 계산하는 방법, 우선 밀도, 빈도, 피도가 있는데요. 밀도는 지난번에 본 것처럼 개체수를 면적으로 나눈 값이고요. 빈도는 우리가 뒤에 가서 그 종을 출현한
그 종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방형구라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방형구를 내가 10개를 던졌는데 그 중에 3개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면 전체 10개의 경우의 수 중에 3군데에서 발견됐으니까 이 빈도를 우리가 10분의 3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전체 방형구에서 특정 종이 관찰된 혹은 출현한 방형구 수를 우리가 빈도라고 부르고 마지막으로 전체의 면적에서 특정 종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을 우리가 피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 종의 밀도, 여러 종의 빈도, 여러 종의 피도가 나오겠죠. 전체 종의 밀도의 합을 모두 더한 다음에 특정 종의 밀도를 하면 그것을 상대 밀도라고 부르고요. 마찬가지로 상대 빈도, 상대 피도도 전체 값을 모두 더한 다음에 특정 종의 값을 상대 값으로 우리가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값은 모두 퍼센티지로 표현한다. 총합을 우리가 100%라고 해서 퍼센티지로 표현한다. 밀도, 빈도, 피도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는 단위가 같기 때문에 합이 가능하고 그 합을 우리가 중요치라고 하면서 무점종을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방형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도구예요. 방형이라는 말이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설치해 놓기도 하고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면서 던져 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 있는 초본 생태계나 아니면 이렇게 해저 생태계에다 설치할 수도 있고요. 수목이 있는 곳에는 당연히 이런 작은 방형구는 안 되겠죠. 어마어마하게 긴 노프로 되어 있는 방형구를 설치해서도 우리가 조사를 할 수 있어요. 이 조사를 하게 되면 가장 편리한 방법이 각 생물이 어떠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모는 종이에서 이렇게 크기 한번 그림 그리면 각 영역을 더해가지고 면적을 체크할 수 있듯이 이렇게 얼마만큼의 차지하는 뭐 잔디나 혹은 페랭이나 뭐 이런 풀들이 얼마만큼의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 있도록 방형구는 작은 구획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방형구 10개를 한번 던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방형구의 하나의 간격은 1m예요. 그러면 하나의 면적은 1제곱미터겠죠. 내가 10개를 던졌으니까 10제곱미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0개를 던져서 그 조사한 면적은 1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이 면적으로 각각의 개체수를 나눈 값이 밀도가 되겠죠. 지금 보면 네모로 표시된 것이 잔디입니다. 잔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체의 잔디가 있으니까 12에다가 10을 나누면 전체의 개체수 12에다가 전체 면적의 10을 나누면 1.2가 밀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질경이를 한번 보면 질경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그러면 10분의 9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강아지 풀은 지금 하나, 둘, 셋, 4개 있으니까 10분의 4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 0.9, 0.4가 각각의 밀도가 될 것이고요. 이 세 개를 모두 다 더하면 그러면 2.5가 되죠. 2.5에 대해서 잔디의 상대 밀도를 구해본다면 2.5분의 1.2를 해서 거기다가 100을 곱하면 우리가 상대 밀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빈도를 계산해 보는데 빈도는 전체의 방형구 수에 대해서 발견된 방형구 수예요. 전체의 방형구 수가 10개고 지금 잔디가 발견된 곳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일곱 군데, 여덟 군데, 아홉 군데, 10군데 모두 다 발견됐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0으로 우리가 빈도를 계산할 수 있고요. 만약 질경이는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다섯 군데, 여섯 군데, 7군데에서 발견됐죠. 그러면 10분의 7. 강아지 풀은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에서 발견됐네요. 그러면 10분의 3. 그러면 1.0, 0.7, 0.3이 각각의 빈도가 되고 빈도의 합은 2.0이 돼요. 그러면 전체 빈도가 2.0이고 잔디의 빈도가 1.0이니까 잔디의 상대 빈도는 50%다.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럼 방금 들은 내용을 통해서 이러한 값이 제시가 되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 피도는 사실 그림에서 여러분들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문항에서 주거나 혹은 상대 피도는 고려하지 않고 나머지 값을 계산하라. 이런 문제들이 제시가 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각각의 개체군들이 피식, 포식뿐만 아니고 다양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각각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생물은 다른 생물과의 상호작용에서 이익을 얻기도 하고요. 어떤 생물과의 상호작용에서 손해를 보기도 해요. 그래서 이익을 얻는 생물들끼리는 서로 함께 살아가려고 하고요. 손해를 보는 생물들로부터는 벗어나려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특성들이 있는데 우리 각각의 상호작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죠. 지금 그림에서 보면 여우와 토끼는 먹고 먹히는 관계입니다. 근데 사슴과 토끼는 풀이라고 하는 먹이를 놓고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죠. 그래서 내가 특정한 먹이나 혹은 서식지를 놓고서 내가 차지하면 상대방이 얻지 못하고 상대방이 차지해버리면 내가 얻지 못해서 서로 그 자원을 놓고 경쟁하는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쟁을 또 다른 표현으로는 종간 경쟁, 서로 다른 종 사이의 경쟁이라고 표현해주고요. 어떤 작은 미생물들 같은 경우는 큰 생물에 이렇게 기생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다양한 상호작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유명한 실험인데요. 카우다툼이라고 하는 집신벌레와 아우렐리아라고 하는 집신벌레가 있어요. 집신벌레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종인데요. 각 종을 따로따로 길러보니까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생장 곡성처럼 쭉 가서 자신의 환경 수용력까지, 얘는 한 200 정도가 되고 얘도 거의 200마리 정도의 환경 수용력에 도달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서로 함께 길러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줬더니 어떻게 됐냐면 아우렐리아가 대략 한 150 정도, 자신의 환경 수용력보다 좀 낮은 영역으로 갔고요. 환경 수용력보다 낮아졌다는 얘기는 환경 저항이 더 심해졌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심지어 카우다툼은 거의 사라져가지고 완전히 이 공간에서 없어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의 먹이라든지 서식지와 같은 자원을 놓고서 경쟁하는 사이는 둘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요. 경쟁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특정 종은 사라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특정 종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경쟁 배타가 일어났다. 배타라는 것을 어떻게 밀어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경쟁 배타가 일어났다, 이런 표현을 써줍니다. 자, 때로는 그 경쟁을 맞서 싸우기도 하지만 경쟁을 괜히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제한된 자원이 너무 적으면 당연히 그 대상과 맞서서 경쟁을 해야겠지만 조금 내가 먹이를 바꾼다든지 서식지를 바꾼다든지 한다면 불필요한 경쟁을 피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자원을 하나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고 내가 쓰는 자원을 약간 변형해서 각각의 공간이나 먹이를 달리하는 것, 이와 같은 것을 생태적 지위를 바꾼다 혹은 분화한다, 이렇게 나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나눈다는 표현에 분서라는 표현을 써요. 경쟁과 분서는 약간 유사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 솔새는 이 큰 나무에서 위쪽에서 살아가는 솔새가 주되게 있고요, 아래쪽에서 살아가는 솔새가 있어요. 만약 다른 생물이 없다면 자신은 이 전체의 나무를 다 차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건 아래건 솔새는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 이 생물들이 서로 이 하나의 나무를 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위쪽에서 주로 서식하고 너는 아래쪽에서 서식하고 함으로써 서로 불필요한 경쟁을 없애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피라미와 갈견이도 각각이 따로따로 살아갈 때는 물의 바깥쪽에, 강의 하천의 바깥쪽이나 깊은 부분이나 모두 다 피라미나 갈견이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 피라미와 갈견이가 같이 살아갈 때는 피라미가 주로 서식하는 영역을 따로 만들고 갈견이가 주로 서식하는 영역을 따로 만들어서 불필요하게 부딪히거나 경쟁하는 일을 벗어나려고 하는 형식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서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면 곰치와 청소 놀래기 혹은 흰동가리와 말미잘은 상대방에게 어떤 물질을 제공하고 또 상대방에게 피난처를 제공하고 상대방의 포식자로부터 그 대상을 보호함으로써 서로에게 이득을 주는 관계예요. 이렇게 서로에게 여러 가지로 이득을 주는 관계를 우리가 서로 상자와 이득의 이를 써서 상리공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마 여러분들 흰동가리와 말미잘의 사례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뭐 개미와 진딧물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상리공생하는 생물들은 따로따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함께 살아가면 훨씬 더 잘 살게 된다.
훨씬 더 잘 산다는 의미는 환경 저항이 줄어든다는 뜻이 되고요. 환경 저항이 적다는 얘기는 환경 수용력이 그만큼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경쟁에서 봤던 생장곡선과 상리공생에서 나타나는 생장곡선은 서로 다를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뿌리와 뿌리혹,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질소순환에서도 한 번 더 볼 건데요. 땅콩을 이렇게 뽑아보면 땅콩에 이렇게 작은 혹들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 혹들을 자세히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까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세균들은 주되게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해서 질소성 양분을 식물에게 제공을 하고요. 반면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서 얻은 탄소 양분을 이렇게 세균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세균이 없어도 땅콩은 자랍니다. 그러나 이 세균들이 있으면 땅콩은 훨씬 더 잘 자랄 수 있는 특성이 보여지는 거죠.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상리공생이라고 부른다. 양쪽 모두 이득을 얻는 것을 상리라고 한다면 한쪽만 이득을 얻는 경우는 우리가 편리, 한쪽 편만 이득을 본다고 해서 편리라고 불러요. 대표적인 게 이제 빨판상어라는 생물이 있는데 대형 생물의 표면에 붙어서 이동을 하는 생물입니다. 사실 이 빨판상어가 붙으나 안 붙으나 이 거북이나 가오리가 이동하는 것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빨판상어는 아무런 에너지를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하는 장점이 있어요. 또 하나의 사례로는 소와 황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소 시골 가서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소의 꼬리가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 이유는 소 주변에 작은 벌레들이 계속 꼬이기 때문이에요. 이 벌레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황노는 소 주변에 꼬이는 이 벌레만을 잡아먹기 위해서 소 주변에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소는 별다른 큰 이득이나 손해는 없는데 황노는 소로 인해서 많은 먹이를 얻을 수 있으니까 한쪽 편만 이득을 얻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또 얘기했던 포식과 피식의 관계는 어렵지 않죠? 육식동물이 초식동물들을 먹거나 초식동물들이 식물들을 잡아먹는 것을 우리가 포식과 피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생물 군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기온과 강수량이 그것을 어느 정도는 분포와 군집의 형태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 기온과 강수량 그리고 위도 여러 가지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어제와 오늘이 같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구의 역사처럼 아주 긴 시간으로 본다면 이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 왔고요. 그러한 변화들, 조금의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마찬가지로 생물들이 변화돼요. 그리고 생물들이 변화되면 그 생물과 관계를 맺는 다른 생물들이 변하면서 연쇄적인 현상으로 생물 군집은 늘 변화를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와 같이 생물 군집이 계속 바뀌어 온 과정을 우리가 천이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유명한 사례 한 가지를 보도록 합시다. 알래스카 기항지 중에 하나인 글래셔베이 국립공원은 아주 유명한 공원이고 여행 상품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 곳이에요. 저도 꼭 한번 여기 가서 유명한 이 천이 현상을 직접 관찰해보고 싶은데 천이라고 하는 현상이 워낙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보니까 사실 잘 연구가 된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가 된 지역 중에 하나여서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고 자연 환경이 아주 풍광이 유명한 아주 아름다운 곳 중에 하나죠. 1913년에 찍은 사진을 보면 거의 대부분 얼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2012년에 찍은 사진을 보면은 대부분 녹아있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이렇게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곳은 대부분 암석이었고 생물이 살지 못하는 불모지였습니다. 근데 이 얼음들이 녹아내린 이후에는 풍화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흙이 형성이 되고 식물들이 오면서 이제는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영역으로 바뀐 거죠. 이처럼 빙하가 조금씩 후퇴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지구 전체의 변화가 있고 또한 인간의 여러 가지 활동 때문에 좀 더 변화가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 글레이셔만은 예전에는 이 영역까지 다 빙하가 덮고 있었는데 빙하가 조금씩 후퇴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700년대 같은 경우는 여기가 다 막혀 얼음으로 덮여 있었는데 지금 1900년대, 지금 2000년대로 뒤로 갈수록 빙하가 사라져버림으로써 예전에는 생물이 살 수 없던 곳에 생물이 조금씩 정착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재밌는 것은 먼저 얼음이 사라진 곳에서는 생물이 매우 풍부하고 많은 변화를 겪은 반면 지금 얼음이 없어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곳은
거의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변화가 많이 누적되고 특정한 경향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을 연구해 보니까 제일 처음에는 이렇게 매우 불모지이기 때문에 생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요. 대부분의 생물들이 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영역에서 서식하면서 다른 생물이 살 수 있도록 토양의 형성을 촉진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생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개척자라고 부릅니다. 가장 대표적인 개척자가 지류라든지 선택식물과 같은 생물들이 있는데요. 뒤에 가서 한 번 더 좀 더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개척자 단계의 생물들이 충분히 이 환경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풀들과 작은 나무들이 먼저 와서 이곳에 살아가게 되고요. 이 생물들이 살아간 이후에는 이제 큰 나무들이 우점하게 되는데 큰 나무 중에서도 현재는 지금 작은 나무들 봤기 때문에 빛이 매우 풍부한 영역이에요. 빛이 풍부할 때 더 잘 자라는 나무들이 우리가 양수라고 부르고요. 빛이 조금 부족해도 자랄 수 있는 생물을 우리가 음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환경은 빛이 풍부한 환경이니까 우선 양수들이 먼저 우점할 텐데요. 큰 나무들이 우점해버리면 아래쪽에는 이제 그늘이 지면서 빛이 부족해지게 돼요. 그러면 양수의 아래쪽에서 양수의 묘목은 잘 자라기 어렵지만 음수의 묘목은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양수보다는 음수가 조금씩 차지하는 영역이 넓어지게 되고요. 음수와 양수가 함께 혼합되어 있는 형태를 지니다가 결국에는 바로 음수가 전체를 다 차지하는 과정. 이와 같은 과정을 제일 먼저 얼음이 벗겨진 부분에서 이와 같은 과정이 관찰이 되고 그 다음 또 얼음이 벗겨진 부분에서 이와 같은 것이 관찰이 되는 걸 봐서 우연히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요인이 이와 같은 단계적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런 걸 볼 수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수분이 풍부하지 않은 지역에서 즉 암석지대나 모래와 같은 것들이 있는 이러한 불모지에서 시작되는 천이를 우리가 마른 지역에서 시작되는 천이라고 해서 건성천이라고 부르는데 암석지대가 풍화가 되고 지일이나 선택식물과 같은 이런 아주 척박한 곳에도 살아갈 수 있는 생물들이 먼저 와서 풀과 관목이 자라고 양수, 호남림, 음수림 순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건성천이라고 부릅니다. 이 천이의 맨 마지막을 차지하고 있는 음수림이 형성이 되면 이제 더 이상 큰 변화가 없는 상황, 산불이라든지 산사태라든지 인간의 벌목이라든지 이와 같은 과정이 없다면 어느 정도 안정된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를 우리가 마지막 상태, 극상이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물론 극상 과정에서도 조금씩 나무가 쓰러진다든지 여러 가지의 일들로 인해서 변화는 일어날 수 있지만 음수가 갑자기 또 양수로 바뀌고 초본으로 바뀌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자, 토양이 없는 곳에서 생물이 살아가는 것 중에 아까는 암석이 풍화되어서 토양이 형성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가두어진 혹은 느려진 물에서 퇴적이 계속 일어나면서 물이 있는 곳이 습지가 되고 습지가 늪이 되고 좀 더 건조한 토양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숲이 형성되는 천이도 있어요. 이것은 시작이 암석지대의 건성천이와는 달리 물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해서 습성천이라고 부르는데요. 습성천이도 결국 건조한 지역이 되면 앞에서 봤던 건성천이와 마찬가지로 작은 나무, 양수, 혼합, 음수순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천이라고 하는 것은 암석지대나 혹은 물과 같이 고인 물과 같이 생물이 없고 그리고 토양이 없는 곳에서 시작된 천이를 우리가 1차 천이라고 부르는 반면 2차 천이는 이미 천이가 일어나서 생물이 풍부해진 곳에서 산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상에 의해서 생물이 사라지고 그 생물이 사라진 지역에서 다시금 생물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2차 천이라고 부릅니다. 2차 천이의 특징은 이미 토양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땅속이나 혹은 주변에서 식물의 씨앗이 쉽게 날아오기 때문에 혹은 식물의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2차 천이와 1차 천이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1차 천이는 이렇게 건성천이라고 했을 때 지류가 개척자고요. 양질의 토양이 없기 때문에 속도가 느린 특징이 있어요. 근데 2차 천이 같은 경우는 주되게 풀들로부터 초본부터 먼저 시작돼서 초본이 개척자의 역할을 하고 양질의 토양이 있고 다양한 종자들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조금 군집의 특성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다뤄봤는데 교과서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165페이지에 군집이란 한 지역에 서식하는 상호작용하는 여러 개체군의 집단이다 이렇게 쓰고 있고요.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인 자, 생산자와 소비자 역할 애니메이션이 잘못 들어갔네요. 그죠?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되어 있고요. 먹고 먹히는 관계로 먹이사슬이 형성이 되는데 각 단계의 종이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먹이 관계는 복잡하고 이 먹이 관계가 복잡할수록 생태계는 더욱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군집의 분포는 기온이나 강수량 등의 환경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위도마다 달라지는 것을 수평 분포, 고도마다 달라지는 것을 수직 분포라고 부릅니다. 핵심종은 상위 포식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군집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간대의 군집의 종 다양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어서 불가사리를 강제로 제거해버리면 조간대의 전체적인 균형이 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위 포식자 이외에도 환경을 크게 바꾸는 생물들,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핵심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비버 같은 경우는 댐을 만들어서 숲을 습지로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버가 만약 없어지게 되면 이 지역이 건조해진 상황으로 바뀌게 되겠죠. 군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우점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방역요법을 이용하면 각각의 밀도, 피도, 빈도 등을 계산할 수 있고요. 각각의 상대값을 이용해서 중요치라고 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다. 생물은 자신에게 필요한 자원을 먼저 차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는데요. 비슷한 자원을 공유하게 되면 각 종 간의 경쟁이 나타날 수 있고요. 생태적 지위가 너무 겹치게 되면은 특정 종이 사라지는 현상까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경쟁 배타라고 부른다. 자원이 비슷한 개체군이 경쟁하지 않고 자신이 사용하는 자원을 약간 변화시키는 것을 분서라고 부르고요. 두 종이 서로 이익을 얻거나 한 종만 이익을 얻거나 혹은 한 종은 이익을 얻고 한 종은 피해를 보는 것을 상리공생, 편리공생 혹은 기생과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포식과 피식은 먹고 먹히는 관계이고요. 먹고 먹히는 관계는 지난번에도 봤듯이 주기적인 변동, 스라소니와 눈신토끼에 주기적인 변동이 있는 것처럼 주기적인 변동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천이는 군집의 구조와 특성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현상인데요. 화산활동에 의해서 생성된 용암대지처럼 생명체가 없고 토양 발달에 미약한 곳에서 일어나는 1차 천이와 이미 형성되어 있는 생물 군집에서 화재, 홍수, 벌목, 산사태 등으로 인해서 다시 시작하는 천이를 2차 천이라고 부릅니다. 1차 천이는 건성천이와 습성천이가 있고요. 건성천이는 이끼류나 혹은 지류와 같은 것들이 개척자의 역할을 하고요. 초본류도 지류 같은 것을 하고 생물의 잔해가 하면서 토양이 형성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초본류, 군집류, 초본이 이후에 관목이 우점하고 그 다음 양수, 그 다음 음수성으로 전환이 되더라. 음수가 최종적으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특징을 우리가 극상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2차 천이의 특징은 바로 속도가 빠르다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같이 군집의 분포 혹은 다양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 혹은 군집의 변화인 천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와 같은 변화의 핵심인 바로 물질과 에너지가 과연 어떻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배워봄으로써 올해 우리 생명과학원의 모든 내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